자, 이 전문 증거인지 여부, 자 이게 나오는데요. 자, 이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은요, 우리 박근혜 이 경우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럼 이것은 이 내용만 알고 들어가면 쉽게 해결이 돼요. 이 내용을 모르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야, 전문 증거요. 서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서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이것의 존재 자체요. 존재 자체, 그런 게 있었다는 그 존재, 그 이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그 존재 자체를 증명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문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전문 증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진술 내용 잘 나오질 않아요. 잘 나오질 않아요. 진술 내용. 이 진술 내용이 요정 사실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진술 내용이 요정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문 증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서류가 증거로 들어올 때요, 이게 지금 법정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그 존재 자체, 이런 게 있었다는 그 존재를 증명할 때 이 서류는요, 전문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것의 존재가 아니고요, 이 내용,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진술 있죠. 이 진술이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이 진술의 어떤 신빙성, 이 진술 내용의 진실성, 이 진술 내용, 원진술이죠, 원진술. 이 원진술 내용을 밝히려고 이 서류가 들어올 때는 전문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 안에 담겨 있는 걸 있잖아요.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그 존재 자체를 먼저 입증을 해야 돼. 이런 진술이 있었는가라는 존재 자체를 입증할 때 이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일단은 뭐예요? 전문증거 아니에요. 전문증거 아니에요. 가지고 들어왔죠. 들어온 뒤에 그 다음으로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진술 내용, 이 진술 내용이 요정 사실이 되고, 그 요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진술 내용을 증거로 쓸 때는 이게 뭐로 이제 바뀌어요? 전문증거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어떤 서류가 하나 들어올 때요, 먼저 이 서류 안에 담겨 있는 지시사항,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을 그냥 비서관이 그냥 적었어요. 여기다 수첩에다가 이 지시사항이 정말 있었는가, 이걸 증명할 때 이 서류가 들어올 때는 뭐 지시사항이 있었는가, 지시사항의 존재를 증명할 때 들어올 때는 뭐 이 진술 내용을 증명하는 게 아니죠.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는가를 바로 증명할 때 지시사항 그 적어놓은 수첩은 전문증거 아니에요. 이러한 지시사항이 만약에 범죄가 되고, 이러한 지시사항이 정말 이제 지금 이게 만약에 범죄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지시사항을 밝히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올 때는, 이때는 이 서류는 전문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서류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왔냐에 따라서, 즉 요정 사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안에 담기는 진술 내용이 지금 법정에서 요정 사실에 있다면 전문증거, 이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그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들어오면 원본 증거, 본래 증거. 됐죠? 우리 이거 했던 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 대통령 나오고 뭐 지시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헷갈릴 뿐이에요. 헷갈리게끔 한 것밖에 없거든요. 자, 들어가 보죠. 자, 전문 증거인지 여부, 어떠한 내용의 진술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라고 했죠. 사실 자체, 그러한 진술을 했다는 그 자체, 존재 자체. 그러면 자, 이거 중앙적으로 사용될 때는 그 서류의 증거 능력을, 전문증거 아니죠. 바로 획득 과정이 적법하면 증거로 인정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때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됐죠?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 내용인 사실이 요정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류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인 311조부터 316조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문 증거니까요, 증거로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밑에 경제수석 비서관요 업무수첩. 자, 업무수첩에는 이제 피고인이 지금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피고인이 대통령입니다. 알겠죠?
박근혜 말이죠. 대통령이 자, 이 경제수석 비서관한테 말한 내용 있죠. 지시한 부분을 업무 수첩에 적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업무 수첩은요, 그냥 업무 편의를 위해서 적는 수첩이에요. 공적인 증명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 수첩은 3.15조가 될 수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증언의 작성된 문서가 아닙니다. 이 특징 상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먼저 알고 들어가도 좋죠. 자, 업무 수첩에 지시사항 부분이 있고요. 지시사항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과 그 대통령과 개별 면담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에 공소의 갑에게 그 경제수석 비서관 있죠. 그에게 불러주었다는 내용, 대화 내용 부분 있죠. 이것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첩에는 지시사항과 대화 내용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자, 2번 보세요. 공소의 갑의 진술 중 지시사항 부분요. 지시사항 부분요. 피고인이 공소의 갑에게 지시를 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 지금 요정 사실이 뭐예요? 지시를 정말 했는가?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 자체가 바로 수첩의 지시사항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 내용은 필요 없고요. 그런 존재 자체가 바로 지시했다는 것을 증명하죠. 이건 본래 증거고 전문 증거 아니에요. 됐죠? 존재 자체 나왔죠. 본래 증거다. 그런데 전문 증거 아닌데요. 그리고 공소의 갑의 업무 수첩 중 지시사항 부분은 그 내용이죠. 지시사항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 지시사항 부분은 형사법 3.13조 1항 그냥 지가 직접 적은 거죠. 그렇죠. 그 진술 내용이 지금 이제 교정사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시사항의 그 내용 말이죠. 이 내용의 진실성요. 이게 다퉈지는 거예요. 이때는 뭔데? 사인작성서류죠. 진술서입니다. 따라서 3.13조 1항의 요건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진술정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작성자인 공소의 갑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진술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일단 수첩이 나왔을 때 지시사항 부분은 그 존재 자체를 먼저 입증을 해야 돼. 그때는 전문 증거 아니니까 획득 과정이 적법한 증거로 써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지시사항의 그 진술 내용 있죠. 진술 내용 이것이 진실한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자, 진술 내용, 지시 내용. 자, 이 부분을 증명할 때는 전문 증거 맞죠? 그렇죠? 이거는 작성자가 사인이죠. 사인 작성 서류입니다. 진술서가 되는 거예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증명했을 때 증거로 인정된다. 3번의 대화 내용 부분입니다. 대화 내용 부분.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것. 자, 보세요. 피고인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요. 이게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이 있고 개별 면담자가 있어요. 이렇게 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지금 피고인은 누구라고요? 대통령이에요. 여기 경제수석 비서관, 여기 갑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요. 이렇게 개별 면담한 것을 이렇게 단독 면담을 이놈 단독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것을 수첩에다 기재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뭔데? 피고인이 자 이놈은 이들의 어떤 대화 내용을 직접 경험한 자가 아니죠. 경험자로부터 전해 들은 거죠. 근데 피고인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뭐 316조 1항 됐습니까? 316 1항 뭐가 필요해요? 특신 상태. 이건 특신 상태가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피고인 그 대통령요 했던 이 부분 진술 부분은 증거로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보세요 3번에 공소의 갑의 업무 수첩 중 대화 내용 부분이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 증거인 경우에 대화 내용을 증명하는 거예요. 진술 증거예요. 그럼 전문 진술 전문 증거에 해당하죠. 316조 1항 그렇죠. 316조 1항 피고인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따라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임이 증명된 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의 갑의 업무 수첩 등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특신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소의 갑의 업무 수첩 등은 피고인 개별 면담자 나눈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는 않는다. 됐죠?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 사실 증거로도 사용 안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세요. 4번에 보면 공소의 갑은 업무 수첩은 공소의 갑이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지 편의, 개인적인 편의. 따라서 315조 3호 특히 신용할 만한 청하여의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번에 이 신판례는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가 이게 이전의 판례처럼 툭툭툭툭 넘어가는 판례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앞뒤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자, 공소의 갑의 업무 수첩과 진술 모두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 똑같습니다. 똑같고 뭐만 달라지냐면요. 이 업무 수첩인데 이제는 이 업무 수첩이
증거로 들어가는데 앞번에는 여러분, 앞번에는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적은 업무수첩이죠. 비서관이. 이게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인데 지금은 피고인의 범죄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피고인이 아니에요. 자, 여기 공소의 가부의 업무수첩. 전 대통령이라 했지 피고인을 한 거 아니죠?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전 대통령의 단독 면담 후에 공소의 가백에 불러주어 다른 내용, 이 대화 내용 부분, 그리고 지시한 내용, 지시사항 부분입니다. 그래, 위의 내용과 동일하죠? 지시사항과 대화 내용. 그렇죠? 그런데 자, 위의 것은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은 지시를 한 사람 있죠? 이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인 사안이고, 지금 이거는요, 피고인이 대통령인 사안이 아니에요.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만 달라져요. 거기 보면은 이번에 두 번째 줄 가운데 316조 2항 나옵니까? 대화 내용은 316조 2항 나옵니까? 왜 316조 2항이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피고인은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래, 대통령이 이런 대화를 했다고 불러준 거 있죠? 이걸 적은 거 있죠? 이거는 자, 피고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피고인 아닌 타인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316조 2항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공소의 을 업무일치 정거능력 인정 여부라고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 첫 번째 줄 맨 뒤에 존재하는 것 통하여, 존재하는 것, 그 기재가 존재하는 것을 통하여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전문증에 해당한다. 자,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들어오면 전문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이제 뭐를 인정한다고요?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황적으로 쓸 때는 뭐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니까 전문증거. 그 전문증거고 사인 작성하니까 323조 1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특별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자, 이건 실질적으로 피해자 신문조서에 나간다. 그렇죠? 특별검사가 진술조서를 적었지만 이건 피해자를 신문한 거니까 피해자 신문조서예요. 자, 피해자 신문할 때는 사전에 뭐를 고지해야 되죠? 진술거부권요. 고지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증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피고인 업무수첩 등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자, 이제는 여러분 이제 피고인이 누구라고요? 피고인이 경제수석 비서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피고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지시를 한 대통령 피고인이었고요. 그 다음 우리 이야기했던 것은 업무수첩을 적은 비서관도 아니고 그 다음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최순실 뭐 이런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요, 경제수석 비서관 요놈이 피고인인 사안입니다. 그 업무수첩을 자, 누구한테요? 처음에 대통령한테,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다른 어떤 뭐 피고인도 아니고 그 업무수첩을 적은 사람도 아닌 뭐 최순실한테 증거로 쓴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다시 경제수석 부서관 이놈도 피고인이잖아요. 이놈한테 증거로 쓴다.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경우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이 적은 거죠. 이것 또한 뭔데? 이것도 피고인은 지잖아요. 그래서 자, 이 대화 내용, 면담 내용 부분은 316조 2항이 되겠죠. 그렇죠? 그 보면 어디에 나와요? 3번의 두 번째 줄에. 자, 거기 첫 번째 줄부터 볼까요? 피고인이 업무수첩 등의 대화 내용 부분,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 증거인 경우에 뭐 316조 2항. 필요성과 특신 상태죠. 근데 이 둘 다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못 하는 거죠. 대화 내용 부분은. 2번도 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피고인의 진술 중 지시사항 부분,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 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정 사실이니까 본래 증거 전문증거 아니죠. 그런데 피고인의 업무수첩 중 지시사항 부분, 지시한 그 내용이 지금 증명을 요하는 사실이 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이거는 전문증거 맞죠? 323조 1항 작성자인 피고인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 진술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4번은 앞번에 했죠. 이 편의, 자신의 어떤 업무 처리 편의 따라서 315조 3호 특신 상태 하에 작성된 서류는 아니죠. 따라 315조는 안 된다. 자, 그 밑에 나오는 그 관련 조문 하나 있죠. 이 시행 미정이라 돼 있죠. 이거는 시행 시기가 한참 뒤일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 공포가 2월 4일에 됐는데요.
앞번에 우리가 시행미정이라는 금경수사건 조정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공포가 2월 4일 6달 지난 시점, 자 8월 5일부터 1년 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조문만큼은 4년 내에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이것이 지금 사경과 동일해졌습니다. 사경과. 근데 시행시기가 한참 미정인 거죠. 8월 5일부터 4년 내에 시행시기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뭐라고요? 네, 사경 피해자 신문조서와 똑같습니다. 검사 피해자 신문조서가 뭐라고요? 내용 인정.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인정. 됐죠? 향후 이렇게 바뀐다고요. 검사 신문조서. 자, 그다음에 다음 판례요.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언을 거부한 경우가 우리 3.1사조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데 해당하느냐? 해당되지 않죠. 우리 알고 있죠. 진술 거부권 행사, 증언 거부권 행사. 이것이 자 우리 진술을 요하는 자요. 여러분 서류가 증거력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법정에 나와서 성립의 진정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3.1, 3.2, 3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에 준한 사유로 진술을 못할 때 3.2, 4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술을 요하는 자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거부한다, 증언을 거부한다. 이런 것이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인가? 아니라고 봤죠. 그렇죠? 그 이야기고. 어렵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자, 5번은 여러분 중요하긴 한데요. 이전에 우리가 다 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두 번째 가운데 약간 뒤에 검사는 사경 작성 공범갑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증거로 제출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거 내용 하고 들어갈게요. 그 사경이 공범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해도 요거는 증거력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3.1이죠. 사망. 누가요? 당의 피고인이 내용 인정이죠. 당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를 못해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밑에요. 자, 그 밑에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가운데 검사가 신청한 정인 을은 법정에 출석하여 갑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자, 을은 법정에 출석하여 갑으로부터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갑으로 들었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을은 지가 본 게 아니고 들은 이야기죠. 뭔데? 전문 진술이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대요. 그래서 316조 2항이죠. 316조 2항은 뭔데? 필요성과 특신 상태죠. 원질자 갑이 뭐라고요?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런 것들에 준한 사유로 진술을 못해야 지금 누가요? 을이 필요한 거죠. 그쵸? 이 두 개만 알면 되죠. 우리가 이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세요. 1번 갑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피해자 신문조서, 진술서, 성립의 진정을 아무리 인정해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한 이상 증언이 없다. 됐죠 이거? 그다음 2번 공동 피고인인 갑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 이 갑의 이야기를 들은 을은요. 을은 어떻습니까? 공동 피고인도 피고는 아닌 자죠. 그러니까 자 필요성 탈락이죠. 그 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안 되죠. 자, 이제 갑의 진술을 내용하는 을의 법정 증언은 전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당연한 거잖아요. 맨 밑에 피고인 을의 법정 증언은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동의하였다 볼 여지가 없고 을의 증언에 따른 증거조사 결과에 별 요견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더라도 이미 달리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증거로 못하는 거예요. 피해자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을의 전문 진술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나오는 두 개의 판례는 그냥 여력이 되시면 가볍게 읽어보는 선에서 끝내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22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건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A급으로 해서 기억해 줄 겁니다. 이거 나오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피고인이 정굴함에 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 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법경찰 관리가 이제 범죄를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범죄 현장을 묘사한 진술 내용이 압수조서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압수의 경위 여기에 목격을 한 사법경찰리가 한 이야기가 기재가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압수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정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압수조서 내용, 압수조서에는 압수의 취지와 경위가 기재가 돼요. 그 압수의 취지와 그 경위, 거기에 범죄를 목격한 사법경찰 관리가 묘사한 진술 내용이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느냐? 그냥 목격자인 거예요. 목격자가 자기가 목격한 것을 그냥 이게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사법경찰 관리가 압수조서를 적었는데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가 목격한 내용을 적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진술서인 거죠. 지가 아무리 사법경찰 관리지만 지가 목격한 것을 그대로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한 내용을 묘사한 부분까지만 놓고 보면 그냥 목격자가 자기가 이야기를 목격한 것을 적은 거예요. 뭐로 간다고요? 3일 3조 1항 진술서가 되는 거예요. 진술서.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야기 옮겨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수사관이 되셔가지고요 범죄를 목격했습니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 목격담을 여러분이 직접 적었어요. 목격한 것을 여러분이 압수조서를 적는데 거기에 압수의 취지와 경위란에 여러분이 목격한 내용을 묘사를 했다고요. 그럼 이거는 뭐라? 여러분 수사기관이 적은 서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목격자예요. 그래서 사인 작성 서류가 되는 거예요. 목격한 내용을 묘사한 부분은 따라서 323조 1항에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을 때 증거로 쓸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압수조서 상에 피고인이 범행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법경찰 관리가 이를 묘사한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내용은 312조 5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자 312조 5항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은 맞으니까요. 지금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압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그러니까요. 압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은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다. 자, 이 부분 그리고 목격한 내용을 적은 부분은 이게 압수조서 상이니까요. 이게 수사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앞에 내가 323조라 했는데 그거 말고요. 자, 이거는 만약에 이거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면 323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요.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압수조서 상에 적었기 때문에 312조 5항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312조 5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관에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봐야 된다. 자,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가볼게요. 그러면 피고인이 증거함에 동의한 서류들 중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26일 8시 15분경 지하철 1호선 여기 뭐 잠복 근무 중 쭉 가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는 여성을 쫓아가 뒤를 밀착하여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는 등 해당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하단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범행을 직접 목격하면서 위 압수를 작성한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의 각 기명란이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조서의 그 경위란에 휴대폰을 압수할 때 촬영한 휴대폰을 압수할 때 그 경위란에 지가 목격한 내용이 적어놓은 거죠. 됐죠? 이거는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니까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323으로 갈 건데 지금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수사 과정이니까 312조 5항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수사관이 작성한 진술서. 그래서 2번 볼게요.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가 된 상기 내용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서 312조 5항에서 정한 피고인 한자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이미 제출 절차가 적법한 여부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그 휴대전화기 이미 제출 절차에 그 뭐 적법 여부가 다투진 거예요. 근데 이것과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압수조서에 그 목격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 있죠. 이 부분만큼은 그 휴대전화기에 대한 이미 제출 절차, 즉 압수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목격한 내용을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적은 것은 완전히 별개인 거예요. 그죠? 이미 제출에 임의성이 없다면 압수 절차는 위법인 거 맞죠? 근데 이거와는 무관하다고요. 압수조서에 압수경위란에 목격한 내용을 수사 과정에 적었으니까 이는 312조 5항 수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가 되는 거고
이 요건을 갖추면 그냥 증거로 인정돼요. 그 기재 부분은. 증거함에 동의한 이상, 자 압수수색 증거로 함에 동의를 했죠. 그러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피고인이 만약에 자백을 했을 때 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도 됩니다. 왜? 범죄를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됐죠? 보강 증거도 된다. 독립 증거니까요. 아 힘들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적시한 거로 며칠? 7일. 넘어갈게요. 적시한 거 7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판상 준항고 있죠. 재판상 준항고도 7일입니다. 재판상 준항고가 뭔데요? 재판상 준항고 우리 수명법관 또는 재판장의 재판 명령에 대한 불복이 준항고죠. 준항고도 7일입니다. 재판상 준항고. 근데 여러분 수사상 준항고요. 수사기관이 구금 압수 압수물의 환부 피해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하는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기간 제한 없어요. 재판상 준항고가 이전에 3일이던데 이게 7일로 바뀐 거예요. 적시항고도 며칠? 7일. 자 이제 한 장 넘어가세요. 자 이건 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아 이거 뭐 힘든 뭐 내용들만 쭉 있어요. 힘든 내용들만 판례에. 신판례가 제가 여러 번 몇 회 뭐 계속 강의를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이것저것 좀 해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판례들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전에 신판례는 툭툭 치고 넘어가면 되는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여기 자 A, B 뭐 이런 것들이 자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포괄일죄예요. 근데 A에 대해서 유죄가 떨어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자 이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재심 청구했고 여기 재심 개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재심 심판 절차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재심 심판 절차로 옵니다. 이때 이것을 다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여러분 자 이전에 확정된 거 A로 확정됐죠. 근데 이 A 말고 이 다른 거 있잖아요. 다른 거 요거 B 이 공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A를 재심할 때 이게 뭐 포괄일죄라 해가지고요 공장 변경을 통해서 동일성이 있으니까 추가할 수 있는가? 없어요. 없고 재심에서요 다른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는가? 병합해서 심리도 안 됩니다. 재심에서는 A가 유죄 확정했다면 그 A만 다시 재판하는 거예요. 동일성이 있어도 공장 변경을 통해서 추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의 병합 심리도 못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A죄로 유죄가 확정됐고 그리고 재심 청구했고 이때 동일한 상습성의 발현으로 B를 추가 범행을 했습니다. 추가 범행을. 근데 이것이 여기서 병합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공수장 변경 공사에 추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재심 판결이 선고되고 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을 때 기판력은 심리가 가능했던 최후 시점이죠. 심리가 가능했던 것만 기판력 생기죠. 뭐 심리가 가능한 것은 뭐만? A만 심리가 가능했죠. A만 기판력이 생기는 거예요. 됐죠? 동일한 상습성 발현에 의해서 이루어진 B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다르게 해볼게요. 만약에 B에 대해서 유죄가 떨어지고 확정이 됐다. B에 대해서 유죄가 떨어지고 확정이 됐다. 그러면 자 지금 A를 다시 재판합니다. A를 다시 재판합니다. A에 대해서 그 기판력이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B를 심리해서 반대죠. 반대. 금방 A를 심리해서 유죄가 확정됐을 때 B까지 기판력이 미치느냐 안 미친다 했죠. 그러면 반대예요. B가 먼저 유죄가 확정됐을 때 그 기판력이 A까지 미칠 거냐? 미쳐? 안 미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내용 아시면 돼요. 1번 보세요.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 심판 절차 이게 재심 심판이죠.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에 공장 변경하는 것 허용되지 않고
재심 대상 사건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는 않는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상습범, 선행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받은 사람이 그 동일한 습벽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후행범죄예요.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가 된 경우에 이 선행범죄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에서 제가 설명해서 선행범죄가 뭐예요? 말해봐. 여기 선행범죄가 뭐야? 내가 여기 설명할 때 선행범죄가 여기서 말하는 선행범죄가 여기서는 뭔데? 내가 뭐로 표현하고 있어? A야 B야? A. 후행범죄는 뭔데? B. 이렇게 표현한 걸 알지? 모르는 걸 하지 마. 자, 선행범죄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그 동일한 습벽 범행을 저지른 후행범죄 B,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가 된 경우에 동일한 습벽의 후행범죄 B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면 재심 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는 않는다. 됐죠? 미치지 않아. 자, 그 밑에요. 이제 쭉 내려와. 그 밑에 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자, 여러분 그 상소기간요. 상소기간이 경과하면 상소권 소멸하죠. 그 항소도 7일이고 지금은 상고도 7일이고 적시항고도 7일입니다. 준항고도 7일이고 됐죠. 이런 것들 7일로 거의 뭐 통합되다시피 했으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병합된 사건. 이거 중요합니다. 이 D급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식 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치재판 청구했을 때 중한 종료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한 종료형은 선고 못하죠. 중한 형량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합니다. 벌금 액수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한 종료형이 징역으로 가는 거 안 됩니다. 근데 다른 사건이 병합이 돼가지고요,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겁니다. 경합범으로 처단할 때라 하더라도 중한 종료형인 징역으로 갈 수는 없어요. 형종상향 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약식명에 대한 정재판 절차에 형종상향 금지 원칙에 관한 판례가 나왔어요. 판례가 연달아서 나왔어요. 연달아서. 됐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요. 이제부터는 툭툭 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번에 이 판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자, 징역 7년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판례예요.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10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죠. 이후라는 글자 보이죠? 바로 그 밑에 줄에 가운데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자, 1심보다 가벼운 이전에 징역 7년이었잖아요. 이걸 뭐로 바꿨습니까? 징역 6년으로 바꿨어요. 징역을 깎아줬네요. 그리고 자, 80시간은 그대로 동일하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10년간 취업 제한, 이것도 동일하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시설 10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 선고가 없었죠. 여기는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전에는 선고를 할 때 개정법 시행 전에는 그 장애인 복지 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당연히 선고를 하지 않아도 취업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법은 몇 년 취업 제한이 되냐면요, 거기 그 밑에 줄 보세요. 찐한 거 5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5년간. 그 5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고를 하라는 말이 없어서 선고를 안 했는데 당연히 장애인 복지 시설에도 취업 제한이 돼요. 근데 몇 년 취업 제한이 된다고요? 5년이요, 5년. 그런데 지금 개정법은 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선고를 할 때 장애인 복지 시설에 7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전하고 달라지는 점은 뭔데요? 원심과 달라지는 것은 뭔데요? 형이 1년 깎인 거죠, 징역이.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시설의 취업 제한이 2년 더 늘어난 거예요. 알겠죠? 자, 장애인 복지 시설에 7년을 때린 게 아니에요. 취업 제한. 이전에도 그냥 당연히 5년인 거예요. 근데 2년 더 올려서 지금은 7년 때린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징역 1년 깎아주고 장애인 복지 취업 제한을 2년 더 할래요? 아니면 1년 더 묻고 2년 더 빨리 취업할래요? 그렇죠. 당연히 자유형을 깎아줬으니까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을 2년 더 늘린 거 당연히 불이익 변경은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그런 이야기죠.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중요한 주제니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1심 두 번째 줄 보세요. 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입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 18만 원 신고했답니다. 근데 피고인이 이제 양형부당 여러 항소를 했는데요. 자, 그 밑에 줄에 개정법 시행일 이후입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요. 이후에 그 줄 맨 뒤에 자, 그냥 볼게요.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에 따라서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정법에서는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어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응? 왜 반하지 않을까? 여러분, 동일한 형인데 앞에는요 우리 징역을 깎아줬죠. 근데 이건 징역을 깎아준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동일해요. 그런데 취업 제한 명령을 5년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심에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취업 제한 명령 선고 있는가 봐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다시 두 번째 줄 보세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원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 18만 원 선고했죠. 취업 제한 명령은 선고 안 했죠? 안 했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5년을 선고할 때는 여러분 징역 5년을 선고할 때는 개정법 시행 전에는요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당연히 취업 제한이 되는 거예요, 부칙에서. 근데 5년을 선고할 때는 몇 년 취업 제한 명령이 취업 제한이 되냐면 10년 취업 제한이 돼요. 개정법 시행 전에는 10년 5년을 선고할 때는 징역 5년을 선고할 때는 10년 취업 제한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취업 제한 기간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선고하면서 몇 년 선고했다고요? 5년. 자, 형은 똑같아요. 원심이든 상소심이든 형은 똑같고 오히려 취업 제한을 이전에는 10년인데 지금 5년을 깎아준 거예요. 불이익 변경입니까? 당연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 사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밑에 5번이요. 5번은 자, 이거는 5번에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정한 취업 제한 기간보다 더 긴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1심에서 정한 취업 제한 기간보다 더 긴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이 돼야 안 돼? 당연 안 되죠. 1심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더 긴 걸 선고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불이익 변경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니까 너무 이거는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죠. 됐죠? 보안처벌의 성질을 가지는 건 맞지만 취업 제한이 되는 거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건 맞죠.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 제한 기간을 더 길게 늘리면 불이익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4번 보세요. 4번. 자, 1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징역 1년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죠. 근데 이제 항소심이 뭐가 있습니까?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죠. 5년간.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거 그 밑에 진한 거 보세요. 개정법 시행 전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자, 징역 1년을 선고했다면 이전에는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1년을 선고할 때는 취업 제한 명령 선고 없더라도 개정법 부칙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를 취업 제한되는 기간은 3년이에요.
알겠죠? 1심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선고를 안 했지만 당연히 3년인 거예요. 1년을 선고할 때는, 징역 1년을 선고할 때는. 근데 지금은요, 항소심은요, 개정법 규정을 적용해서 동일한 형인데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죠. 그러니까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다른 형은 다 똑같고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기간이 2년이 더 이 경우는 늘어난 거죠. 그게 불이익 변경이 아니야. 불이익 변경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개를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세 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그 앞 페이지에서 봤던 거는 뭔데? 앞 페이지에서 봤던 것은 징역은 1년 깎아주고, 자, 취업 제한을 2년 늘렸죠. 우리 불이익 변경이 아니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판례는요. 두 번째 판례는 한강 넘어서 두 번째 판례는 요거는 이제 다른 형은 다 똑같는데 이전에는요, 당연히 부칙에서 취업 제한이 10년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5년을 선고할 때는 1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소를 제기했는데 뭐 10년 말고 5년을 선고했죠. 그러니까 5년 깎아줬으니까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밑에 판례는 자, 이전에는요 선고를 안 했거든요. 근데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이 3년간 취업 제한이 되는 거예요. 1년을 선고할 때는. 그런데 지금 자, 상소를 제기했는데 다른 형은 다 똑같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죠. 이러니까 2년 더 늘어났죠. 자유형 깎아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이익 변경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6번 볼게요. 6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6번이 앞번에 설명했던 거죠.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위반된 판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왔다니까요. 중요합니다, 이거. 자, 벌금 300만 원 약식명의 받고 정치판 청구했는데 다른 병합을 해가지고요. 징역 1년 2월에 선고했다는 겁니다. 형종 상향 금지 원칙 위반이죠. 오케이. 자, 그 밑에 7번.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기준과 방법. 여러분 그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이래요. 이 뭐뭘 수강해야 되고 이수를 해야 되고 하면요. 사실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거 맞죠, 그죠? 그렇잖아요.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수강하고 이사할 때는. 따라서 불이익 변경이 되겠죠. 자, 맨 밑에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 명령, 이수 명령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 허용되지는 않는다.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3번 보세요.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 대한 소송 기록 접통지 여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 대한 소송 기록 접통지 여부. 이거 조금 전에 우리 쉬는 시간에 한 친구가 질문했었는데 지금 보고 있니? 자, 이 내용이죠. 이 내용과 앞에 우리 했던 것을 자 연결 지어가지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4번을 먼저 볼게요. 4번 그 방가로 4번. 자, 이건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4번에 형소규칙에는 항소 이후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 변호인이 변경되면 항소 이후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 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 접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국선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 접통지를 해야 한다. 이거는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추경할 수는 없다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 항소 이후 제출 기간 있죠. 기록 접통지가 있으면 항소 이후 제출 기간 20일 주잖아요. 이 20일 내에 이 국선 변호인죠. 피고인의 책임질 수 있는 사유로 국선 변호인이 변경이 되면 새로 선임된 국선에게도 기록 접수 통지를 해서 그때부터 다시 20일 내에 그 국선이 항소 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한테는요? 항소 이후 제출 기간 내에 사선 변호인이 수임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소 유죄 기간 내에 사선 변호인이 수임된 경우에 그 사선에게 혹 기록 접통지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거 됐나요? 이것을 알고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1번. 자,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이 있는 때에는 기록 접수 통지하기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는 때에는 자, 그 변호인에게도 기록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변호인은 사선이에요. 기록 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되면 그 사선 변호인에게도 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돼요.
기록 접통지하고 난 뒤에 사선 변호인 선임하면 기록 접통지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내용도 아셔야 돼요. 조문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록 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된 경우에 그 변호인에게 기록 접수 통지를 한다. 근데 기록 접수 통지 후에 사선 변호인 선임되면 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아요.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는 때 변호인에게도 수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수송 기록 통지를 한 다음이라고 했죠.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없다. 자, 이런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수송 기록 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 선임함에 따라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거예요? 자,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선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기록 통지를 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 선임했습니다. 여러분, 사선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무조건 취소되죠. 무조건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사선 변호인에게 다시 기록 접수 통지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선 변호인 선임에 따라 항소법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마찬가지. 따라서 항소 예출 기간은 국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수송 기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됐죠? 그 새롭게 선임된 사선에게 다시 기록 접수 통지를 하고 그놈이 다시 20일 내에 항소 예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밑에 판례는 그냥 참고로 하세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공통 파기입니다. 이거 원래 학설 대립이 있었던 거거든요. 학설 대립이 있었던 것을 판례가 딱 정리해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공통 파기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볼록이하고 공범이야. 1심에서 볼록이도 상소를 제기했고 내도 상소를 제기했어.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해요. 볼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볼록이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 학원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웃겨가지고. 자, 볼록이도 항소를 제기하고 나도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볼록이의 항소는 항소 이유가 없고 내 항소는 항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 항소 이유가 볼록이에도 공통이 되면 공평의 견지상 둘 다 같이 파기해준다 했죠. 근데 이때는요, 우리 둘이가 2심에서 같이 재판받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학설 중에는 꼭 같이 재판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볼록이는 볼록이대로 항소 재판받고 있고 내는 내대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경우에도 같이 파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학설 중에는 있긴 해요. 근데 우리 판례가 자, 공통 파기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정에서 병합심이 되고 있을 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소송 절차에서 병합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됐습니까? 넘어가죠. 그 다음에 나오는 판례는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자, 그 다음 밑에 적시항고 제기한 7일이죠. 그쵸? 7일. 이거 3일에서 7일 바뀌었습니다. 그 제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으면 재판 집행은 정지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지가 안 되는 거 2개 반드시 정리하세요. 적시항고 제기해도 재판 집행이 정지 안 되는 거 2개. 뭔데? 뭐지? 합격 못합니다. 합격 못해요. 못한다고. 그런 것을 자기 자신한테 던져가지고 그걸 증거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못한다는 말만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내가 의도했던 거죠. 근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적시항고 7일 됐고, 그 다음에요 관련 판례입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하세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항고법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수송 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여러분이 결정에 대한 불복이 항고죠.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원심에서 기록을 항고심법원에 항고법원에 송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 수송 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당사의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기록이 자, 상급법원에 들어오면 항고법원에 들어오면 받은 날부터 항고법원이 5일 내 당사의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왜 하냐면 왜 항고를 제기했는지 그 이유서를 적어서 이유를 항고법원에 이유를 밝힐 사람들은 밝히라,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사람은 제출해라, 그런 의미로 항고법원에 기록이 들어왔다는 것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번에 자, 진한 글자 항고에 관하여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2번 보세요. 적시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지 않았는데 원심이 1심으로부터 송기록을 송받은 당일에 바로 항고를 기각해버렸어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기록을 송받으면 통지를 하라고요. 그래서 항고 이유서 항고장이 적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항고 이유서 제출하고 유리한 증거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바로 기각해버렸죠. 그렇다면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잘못됐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 아까 7일이라 했죠. 재판상 준항고 비교해가지고 수사기관은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요. 지금은 이렇게 다 좀 의미가 있어요. 설명할 거리가 있고 이전에 심판례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그만큼 정치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들이. 자 9번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9번에 검사 또는 사경관이 구금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에서 구금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 진행합니다. 구금된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해요. 인정신문 시작 전에 피해자 또는 변호인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교도관에게 수사갑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 자 그러니까 뭐냐, 구금된 피해자를 피해자 신문합니다. 근데 교도관이 데리고 와요. 수갑 보승을 해가지고 데리고 오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제 피해자 신문합니다. 근데 변호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해제해달라, 수갑 해제해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수갑은 언제 채워야 돼요? 무죄 추정이잖아요. 언제 채워야 돼? 도주나 거를 억제하는 한도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주나 거입니까? 아니잖아요. 피해자 신문할 때는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제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자 해제해달라고 하면 검사는 교도관한테 풀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기관이 풀어달라고 교도관에게 요구를 안 합니다. 자 이걸 뭔데?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구금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잘못됐을 때 다투는 방법은 뭐라고요? 준항고.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은 판례죠. 이런 판례는. 자, 두 번째 줄 수갑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가 417조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가? 그렇다. 넘어가죠. 자, 5번 판례인데요. 5번 판례.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거 나온다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으면 틀리지 않아요. 박 강사의 설명 한 번만 들으면 틀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일단은요. 이거 알고 들어가 볼게요. 판결과 판결서는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판결과 판결서는 다릅니다. 자, 우리 판결을 할 때 판결서에 의해서 이거 낭독을 하는 거예요. 판결할 때는 판결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판의 효력은요, 판결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판결서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판결서 내용과 판결을 선고한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르면 무엇에 따라 재판의 효력이 생긴다고요? 판결서 내용대로 아니면 판결 선고한 내용대로? 판결 선고한 내용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판력도 어디에 생긴다고? 이 기판력 그 확정력도 판결 선고한 내용에 따라서 확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요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유죄가 확정됐어요. 유죄 판결이 떨어지고 확정됐어요. 그 판결서가 없습니다. 판결서가 없어요. 그럼 유죄 판결 확정된 게 없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판결서는 유죄 판결 선고된 것을 그냥 하나의 그 선고는 씹으리는 거잖아요. 날아가 버리니까 날아가지 못하게 잡아놓는 의미밖에 없어요. 별도 의미가 없다고요. 판결서는. 그러니까 판결서가 없어도 유죄 판결이 떨어지고 확정된 게 있다면, 그리고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이것만 아시면 문제는 푼다니까요. 혹 나와도. 자 보세요. 1번에 재심 청구의 대상은 유죄 확정 판결이다. 판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결이에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공판 등에서 판결서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되고, 판결과 판결서는 개념적으로 다르고, 판결의 선고 내용과 판결서 내용이 다르면 선고된 내용에 따라서 판결이 발생하고, 판결서는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된 다음 멸시돼 현존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은 성립하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유죄 확정 판결이라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여러분 재심 청구를 받았을 때요, 재심 사유를 검토할 때는 엄격한 증거 조사가 가능한데요. 재심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 조사 가능해요. 그런데 이 증거 조사는 엄격한 증거 조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 엄격한 증거 조사는 뭡니까? 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증거 조사죠. 이거 필요 없다. 엄격한 증거 조사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다. 됐죠? 그다음 넘어가서 그다음 판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앞번에 제가 이거 모의고사 해설할 때 내가 설명했구나. 우리 오늘 동영 모의고사 할 때 내가 했구나. 자, 이거 한번 비교할게요. 이거 비교할게요. 자, 간통입니다. 간통죄. 그리고 간통죄에 대해서 합헌, 간통죄 범죄를 범했고요. 합헌, 그리고 간통죄. 자, 유죄, 선고, 그리고 확정된 거예요. 간통죄 위헌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자,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은 자, CF요. CF. 자, 간통죄 범죄를 범했고요. 자, 간통죄에 유죄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통죄에 대해서 합헌 결정 떨어졌고요. 자, 합헌 결정 난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 간통죄에 대해서 자, 여기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요.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 자, 여러분, 자, 이 위헌 결정이 나오면 위헌 결정이 나오면 어디에야? 합헌 결정,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 있는 다음 날, 이게 이제 다음 날에 할게요. 이게 다음 날. 합헌 결정이 30일이 났으면 다음 날은 31일이죠. 다음 날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잃어요. 당연히 이것도 여기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잃죠. 그럼 보세요. 효력을 잃은 법률에 의해서 유죄가 선고됐죠. 그럼 이거는 뭔데? 이미 효력을 잃은 법률에 유죄가 선고됐으니까 이거는 무죄 사유가 되는 거예요. 무죄 사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재심이 돼요, 안 돼요? 재심되죠.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잃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유죄가 확정됐죠. 그렇죠? 근데 다시 재심을 한다고요? 다시 재판하는데 이미 이것은 위헌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뭐 형이 폐지가 된 거예요. 형이 폐지된 것을 봐야 되죠. 형이 폐지가 된 것을 재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된다고요? 면소. 형이 폐지가 된 것을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면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전에 이게 있었잖아요. 이건. 자, 이 내용 됐죠? 한번 보세요. 종전의 간통죄 합헌 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 대상 판결. 합헌 결정 이전에 뭐 합헌 결정 이전에 선고된 재심 대상 판결, 재심을 해야 될 대상 판결, 이게 재심을 해야 될 대상 판결이란 거죠.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서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 위헌 결정 이후에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자, 법원으로서는 형소법 316조 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 선고해야 하느냐? 그렇다. 그렇죠? 그 밑에 종전의 합헌 결정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결정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할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죠? 소급표를 제한하고 있죠. 따라서 형소법 또 한편 형소법 326조 4호는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 판결을 선고하라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따라서 종전 합헌 결정일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 확인했는데 그 범죄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 40조 사망 단서에 의해서 종전 합헌 결정일 다음 날로 서고바 효력을 상실했다면 범죄행위 당시 이 범죄 행위 당시는 유효한 법이었죠. 범죄 당시 유효한 법률 조항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밑에 나오는 것은 그냥 참고로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어느 법률 조항이 개정이 자구만 형식으로 변경에 불과하다. 자구만 형식적으로 바뀌었다. 개정 전후 법률 조항들 사이에 실적인 동일성이 인정된다. 근데 자구만 바뀐 거예요. 근데 개정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 효력이 개정 전 법률 조항 내용은 같은데 그 자구와 다른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해서 당연히 미치느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용은 같고 자구만 바뀐 형식적으로 바뀐 것밖에 없어도 위헌 결정 효력이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대해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조금만 할게요. 거기에 그 밑에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재심이 개시된 사건인데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래요. 폐지가 됐대요. 그러면 면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폐지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당초부터 위헌 무효라는 거죠. 위헌 무효면 뭐라고 이건? 무죄죠, 무죄. 그렇죠? 자, 위헌 무효인 경우에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화제 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취할 조치는 자, 거기에 자, 1번 보세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 위헌 결정으로 서고바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화제 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 됐죠? 무죄. 그 다음에 332입니다. 이제 332페이지, 아니 332페이지는 아니죠. 그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나오는 판례 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요즘에 재심은 아주 핫한 겁니다. 재심. 다 기억해 두세요. 재심 심판 절차의 성격 및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가?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재심 심판이라는 것은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재심을 한다는 것은 이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겁니까? 여기 유죄가 선고됐을 때, 요거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재심을 한다는 것은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겁니까? 아니야. 집중해.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고 뭐를 심사하는 거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심판하는 겁니다. 유무죄를. 이 원 판결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 됐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것 완전히 새로운 소송 절차다. 진한 밑줄 보셨죠? 거기에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판결이나 그 무소처분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유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왜? 아예 요것을 다시 재판하는 거고요. 이 재심 판결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 나와요. 여기 재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됐죠?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거 때렸어요. 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떨어졌어요. 재심 심판 절차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전히 심리해 보니까 유죄예요. 그래 불검을 선고했습니다. 과연 이거 가능한가? 여러분 재심은 이익재심이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한형을 때리면 안 되죠. 자 이거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맨유 벌금 선고 불이익 변경 아니죠. 이게 뭔데요? 벌금 선고. 벌금을 자유형의 선고 유예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면요. 자유형의 선고 유예 벌금으로 가면 이건 지금 설명할 필요 없다 그죠? 내가 뭐 하고 있는 지금 맞춰야 되겠네.
예. 이것도 이러면 아셔야죠. 예, 자유형에 왜 없는데? 왜 없는데? 실컷 가르쳤더니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불검. 자유형의 집행유예 불검은 불이익 경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만 아셔야 돼요 먼저. 그렇죠? 이건 모르고 이거 이해 못해요.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불금으로 불이익 변경이 아니죠. 우리 재심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되고 이익 재심밖에 안 돼요. 이렇게 때리는 거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왜 문제가 됐다고요? 왜 문제가 됐다고요? 이놈이 유예 기간이 도가했어요. 도가해가지고 형성호 자체가 효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콩밥은 단 하루도 먹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재심 청구했다고요. 재심 심판제를 봤더니 벌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돈을 내야 된다고요. 아니 재심은 이익 재심이라며. 나는 자유형 집행유예였다. 유예기간 도가해서 콩밥 하루도 안 먹었다. 근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돼? 이익 재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잖아 라고 했더니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자, 이 집행유예의 어떤 법률적 효과인데 유예기간 도가하면 형성호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그런데요, 자, 이것이 다시 재판해가지고 확정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재판 자체가. 그러니까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지면 당연히 집행유예 법률적 효과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한국 경찰학원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볼록이만 살아남아요? 아니죠. 아니죠. 형법만 살아남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그 집행유예 법률적 효과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집행유예 그거 효과 그거 계속 우기면 안 된다는 거죠. 없어지는 거고, 이 두 개만 비교해 가지고 불이익 여부를 따져야 된다는 거,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밑에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판례를 보는 순간 이전에 출제됐던 또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죠. 이 판례와 비교를 못하면 여러분 공부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자, 어떤 거 비교해야 된다고요? 뭐 미소? 내가 어떤 거 비교해야 돼요? 했더니 식조개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촬영하는 학생이 앞에 있거든요. 촬영하는 학생. 그리고 둘이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강을 제공해 준다 하니까 뭐 실시간 이거는 보지도 않고 인강 제공 안 한대. 너 큰일 났다. 너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 이 뭐냐면요, 이거죠.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거예요. 내가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 확정된 거 형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고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아도 재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재심 가능하다.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재심 사유가 있어서 개시결정 떨어졌어요. 재심 심판 절차로 왔습니다. 근데 특별사면은 면소 판결 사이의 사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면소 때리면 안 되고요, 실제 재판해야 돼. 했더니 무죄입니다. 그래, 무죄 때리면 끝이야. 근데 유죄예요. 근데 여기서 형을 선고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왜? 이익재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미 형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유죄라 하더라도 형을 선고해버리면 이익재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니까 유죄일 때는 유죄일 때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판례가 있죠. 이 판례와 지금 이 판례는 사뭇 그 뉘앙스가, 태도가 다르거든요. 둘을 비교해가지고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이 판례를 공부할 때 이런 판례가 있어. 뭔가 태도가 달라. 앞번에 특별사면 그거 볼 때는 이런 판례가 있는데 뭔가 태도가 달라. 이게 정말 공부죠. 틀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이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요즘에 나오는 판례가 뭐 우리 강제 처분에서 몇 가지 요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정치하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법조문을 꼼꼼히 들어가는 거. 야, 정말 이제 뭔가 가르치는 맛이 난단 말이죠. 한 개 한 개 아주 정치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것도 보시면 어떤 사안이냐, 이런 사안입니다. 이 적결 심판요. 적결 심판이 청구됐습니다. 그 적결 심판 떨어졌어요. 그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 정식 재판서에 여기 정식 재판서에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인이 없는 거예요. 날인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름은 기재했고 그 뒤에다가 서명을 했는데요, 날인이 없어요. 이런 정재판서, 이게 이제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식 재판서 있잖아요. 이게 부적법이냐 이런 문제예요. 부적법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적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부적법이라 생각하고 기각을 해버리고요. 정제판청구 기각해버리고요. 이게 7일 지났습니다. 7일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확정이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정제판 청구들은 적반 정제판 청구 쓰니까 심리를 진행했었어야 돼요, 정제판 절차를. 그런데 부적법한 정제판 청구서라 해가지고 이 정제판 청구서를 받아주지 않고 7일 지났죠? 확정이 돼버렸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검사가 동일한 범죄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은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기소했네. 그래서 면소를 때렸던 사안인데요. 이거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갔었어야 돼요? 이 정제판 청구서가 적법한 정제판 청구서죠. 그러면 서장이 적결 심판 청구한 것은 공소를 제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결 심판 청구한 거 재판 청구한 거잖아요. 정식 재판 청구했잖아요. 이 적법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공소가 제기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약식 기소를 하면 이중 기소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중 기소니까 뒤에 약식 기소된 것은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공기판,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했어야 옳은 재판인 거죠. 근데 면소 판결 때린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잘못됐다. 이거 한번 들으시면 또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거든요. 보세요. 피고인이 적결 심판에 대해 제출한 정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이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있는 경우에 정재판 청구가 적법한가? 그렇다. 이때 피고인이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인가? 그래. 마찬가지야. 사실관계가 쭉 나오죠. 두 번째 줄 맨 뒤에 날인이 없어서 서명만 있어서 자,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적결 심판은 확정이 돼요. 확정의 동일한 효력이 생겼다고 본 거죠. 이 사건 공사실은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 이것을 면소 판결을 선고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이제 일단 사실관계예요. 그런데 결론요. 이 사건 정재판 청구서는 피고인 자필로 보이는 기재가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의 피고인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할 우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재판 청구란 적법하다. 따라서 법원은 공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또 약식 기소를 하면 안 되죠.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기판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 밑에 3번에 그 사실관계들이 쭉 나오고요. 특히 맨 밑에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거기 보면은 피고인이 서장의 청구에 이거 보이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를 탄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죠. 자, 그 관련 판례 이거는 뭐 맨 위에 있는 것은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보호처분은요. 보호처분은 이거는 확정 판결이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이제 2번 보세요.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거. 여러분, 보호처분 사건의 보호처분 심리 개시 결정이 있는 사건은 다시 기소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년법 53조에 위배되지는 않죠. 소년법 53조가 보호처분 결정이 있었던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도 안 되고 기소도 못 한다는 거거든요. 53조가. 그런데 그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53조 위반은 아니에요. 자, 밑에 비용보상제도입니다. 이런 비용보상제도도 이제 뭐 가볍게는 봐두세요. 이거는 뭐 A급 판례는 아니고요. 이런 비용보상은 뭡니까? 유죄가 확정됐을 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하는 거죠. 그렇죠.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보상은 뭔데요? 형사보상은 구금보상이죠. 집행보상이고 비용보상은요.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보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용보상인데요. 여기 주문에서 우리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가 있죠. 주문에서 무죄 이렇게 선고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비용보상 되는 거죠.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주문 말고요. 뭐 이유에서 무죄. 그럼 주문은 뭐겠어요? 주문은 유죄겠죠. 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뭐 주문과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범죄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다.
이런 경우에 주문은 유죄, 일부 무죄는 이유에다 적어줘. 포괄일죄, 과형상일죄, 포괄일죄, 과형상일죄,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 주문, 이유. 그 다음에 일부는 실체재판, 일부는 형식재판. 뭐 형식재판 떨어진 것은 이유. 자, 과형상일죄, 일부는 면소, 뭐 사면 또 공소시효 완성, 면소. 일부는 사면도 없고 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 실체재판. 이런 경우에는 주문의 유무죄 실체재판, 일부 형식재판은 이유, 하나의 범죄. 자, 이쪽으로 오시면 되죠. 이거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겠죠. 자, 일부 무죄가 떨어진 게 이유에 적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 무죄 판결 재판에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피고인 또 변호인 스님하고 변호 받았겠죠. 또 여러 가지 비용 들었겠죠. 이거 당연히 비용 보상 되는가? 비용 보상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비용 보상은 이런 게 있습니다. 경합범요. 경합범.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떨어졌을 때는,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떨어졌을 때는, 그때는 자, 이 비용 있죠, 비용. 이것을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범죄지만 유죄, 무죄죠. 이런 게 유죄 떨어진 부분도 있죠. 그래서 조금 깎을 수 있는 게 비용 보상. 됐죠? 자, 이거 볼게요. 자, 이번에 판결 이후에서 무죄를 판단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다음 3번.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194조 2 제2항 2호,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경합범,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경우에 비용을 좀 깎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경합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든 하나의 범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든 깎을 수 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재량으로 보상 청구 전부 여부를 기각할 수는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뒤에 검경수사권 조정 우리 다 했죠? 금방 우리 형소법 내용은 다 반영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려다가요, 이제 여기서 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딱 그대로예요. 그대로 조문 그대로예요. 그냥 풀려놓은 것밖에 없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39조도 다 했어요. 검찰청법, 형소법 다 했고요. 한 장 넘어가면 뭐 공수처법이 나옵니다. 이 공수처법은 좀 출제 가능성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죠? 그나마 이 우리 형소법 개정된 거 있죠. 이것도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아서 자, 좀 긴가민가 하면서 원체 중요한 개정이니까 넣을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해서 정리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법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수처법 있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문제 우리 동형모의고사 있죠.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출제를 다 해요. 그때 또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그게 잠깐 볼게요. 그러면 40페이지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런 것들은 뭐 됐고요. 이 필요성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법 적용 대상 뭐 이런 것들도 대상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여러분 대상은 한번 쭉 보셔도 되죠. 거기에 그 경찰은 뭡니까? 14번 보세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라고 했죠?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라고 했죠? 41페이지에 네, 경찰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직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저 수사 부분 42페이지 수사 부분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례할 때 범인 범죄 증거를 수사해라라고 돼 있죠. 저 2번 있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공수처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런 보시면 돼요. 수사처 범죄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사에 대해서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됩니다. 이첩을 요구할 때는 이첩해야 돼요. 검사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공수처가 알아야 이첩을 요청하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2번이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은 즉시 수사처에 통보됩니다. 바로 이 규정이 공수처법에서 제일 검찰인애들이 마지막에 막판에 반대했던 겁니다. 검찰인애들이 수사를 할 때 아니 검찰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기관이에요. 헌법 보장기관이라고요. 검찰은.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법률을 가지고 만드는 공수처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에 통보한다고?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만약에 상당히 좀 문제 야당에서도 좀 비판했던 거죠. 지금 그 여당의 뭐 이렇게 유력 정치라든가 이제 대통령 뭐 이런 뭐 가족들이 싹 수사를 진행한단 말이죠. 하면 무조건 알려줘야 돼요. 공수처에. 그럼 공수처가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덮을 수 있다는 거죠. 정부의 여권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이야기를 야당에서 하는 거죠. 조국 사건도 벌써 이 공추가 있었다면은 검찰이 수사를 하면 공추에 알려야 되고, 공추가 줘 하면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첨예하게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정부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중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냐? 쟤네들이 하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우려도 있어요. 중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냐? 알려줘야지. 그래, 중복사를 안 할 건데 이런 이대로 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하고 중복사 아니냐? 인권 침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고위공직자 범죄사는 공수처에서 하는 걸 이렇게 정했고, 그러면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 공수처가 필요하다면 중복사 없애기 위해서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을 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어떤 수순 아니냐? 이게 그냥 정말 순탄하게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으면 이게 맞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고, 또 공수처가 사실 좀 이게 헌법 기관은 아니거든요. 나는 이 공수처 반대입니다. 옥상옥 구조라고 봐요. 지금 우리 제도가 좋거든요. 그런데 뭐 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헌법 기관인 검찰이 수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인데,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에 이걸 이첩을 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거는 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이야기라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건. 됐죠? 나머지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같은 경우에 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다 이런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돼요. 이거는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사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거, 검사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처가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그 4번도 수사처 검사는 검찰총장, 판사, 검사 전부 다예요. 판사도 전부 다예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이에요. 관련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속 검사에게 송부를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이 기억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경찰 공무원 관련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때에는 송부한다 했죠. 그러면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원에 경찰 공무원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요, 수사를 했다면 이것을 서울중앙지방검찰 수속 검사에게 송부합니까? 안 합니다. 이것은 진해가 바로 기소를 합니다. 그래, 기소독점주의 예외라고 했죠. 그렇죠? 자, 관련 서류와 증거물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개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그렇죠? 신속히 통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할 때는 이첩을 한다. 그 다음에 형의 집행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Q&A죠. Q&A. 자, 이런 것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 배경을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이 읽어보고 그에 대한 답 이런 것들 들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더 넓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 조문들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한번 조문 한번 훑어보고 싶다 하면 훑어보셔도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나는 충분한 수송법에 대한 완전한 고수가 아니다. 90 이상 팡팡 넘지 않는다 하면 조문은 보지 마시고요. 금방 공수처 이 내용도 가볍게 제가 앞번에 점검했던 이 정도 참고해서 좀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모든 우리 검경수사권 3대 입법도 다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려고 하라고 했는데 공수처법은 이제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소법하고 검찰청법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문들 지금 현재 이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개정 조문들 그리고 우리 이제 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더 적어두세요. 한 가지. 어유 까먹을 뻔했어요. 7페이지로 오세요. 7페이지. 그리고 인강을 듣는 친구는 내가 자료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도 인강 들으실 수 있죠. 그 자료 하나 올려달라고 할 테니까 그 자료를 하나 출력을 하세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대화 있죠. 대화. 우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못하죠. 통보에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대화 땡땡 해가지고 대화. 여러분 대화에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해요. 강연.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그걸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 같은 경우에 내가 강연을 하면 여러분 듣기만 하잖아요. 이런 경우 마치 이제 교실에서 이거요. 내가 강연을 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화냐? 라는 겁니다. 그렇다. 됐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이야기를 하고 그 타방은,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것도 대화다. 그래서 강연, 그 다음 토의, 토론 있죠. 토론, 강연, 토론. 그런데 일방이 듣고만 있는 거예요. 일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대화다. 됐죠? 대화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다예요. 이것만 한번 더 보시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무료 강의지만 내가 이제 쭉 있었던 이야기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됐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주는 게 있으면 뭐 받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가면 오는 게 있어야죠. 뭐 내가 여러분 뭐 커피를 사내라, 뭘 해놔라, 그거 아닙니다. 점수로 합격으로. 그 뭐 합격하고 뭐 너희들만 좋아하지 말고 좋은 소식 있으면 전해주면 그 기쁨이 배로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고. 예. 마지막에 앞번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멘탈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평가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의 평가하지 마. 그 평가는 5월 30일에 그때 평가하는 거지. 그때 평가를 받는 거야. 왜 네가 스스로 지금 평가하니? 일희일비하지 마. 주가 좀 내렸다 주식으로 비교하고 왜 비교해서 좀 미안한데요. 뭐 좀 올랐다고 기분 좋아할 필요도 없고 떨어졌다 해서 우울할 필요 없어. 떨어지면 더 사야 돼. 왜? 그때 기회니까. 너 점수 떨어졌지? 뭐 틀렸지? 기회라니까. 잡을 수 있는 기회. 그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기회.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맞추는 것보다 여러분 아리까리한 내용을 정하게 뭐 터무니없는 이상한 문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을 아리까리한 게 틀린 거 있지. 기회라니까. 그때 매수해야 된다니까. 그때 그 문제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리까리한 문제를 틀리게끔 해주는 것은 이 기회야 기회.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기회. 근데 그게 대해서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가지고 우려하고 정말 바보 쪼다 멍충이 천치 쪼다다. 그때가 기회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지금 알면 시험장에까지 까먹지도 않아. 많이 틀리면 그만큼 기분 좋아해. 그만큼 많이 매수하라고. 그만큼 많이 보라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합격하십니다. 자,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찍기 특강. 이런 글자 나오면 이렇게 찍자라는 것만 가지고서 한번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